오늘 건강 365에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손과 손목의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김범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어딘가 아프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만 그런가요? 저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과 손목 통증까지는 신경을 잘 안 쓰는 게 현실인데 그런데 왜 아픈지 알려면 일단 손과 손목의 구조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이 손과 손목에는 굉장히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네. 손이 손은- 크시네요. 예, 손이 큽니다. 그래서 손은 이제 손목 관절이 있고 그다음에 손목에 이제 손목뼈가 있습니다. 수근골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제 손바닥 뼈가 있고 네. 손가락 뼈가 있습니다. 총 27개의 뼈로 되어 있고요. 이 손목과 유지되어 있는 이 수근골에는 총 8개의 땅콩 같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4개 이렇게 두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완부는 이제 엄지손가락 쪽에 요골,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에 척골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요골에서 이 월상골과 주상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수근골이 연결되어 있어서 손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복잡합니다. 아니 너무 복잡하네요. 근데 우리 손에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요. 뼈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손이랑 손목 아플 때 통증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이게 막 뭐 아플 때도 있고 저리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볼 때도 이런 통증의 양상이 어떤 진료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에 이제 손과 손목 같은 경우는 잘 다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외상성인지 아니면 퇴행성으로 이제 아픈 건지 아니면 염증이 있는 건지 구별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픈지 혹은 부으면서 쑤시는지 아니면 좀 찌릿찌릿하게 감각 이상이 있는 건지 혹은 손목을 움직일 때 손가락 관절도 같이 아픈지 그래서 이제 감각 이상이나 저림 증상이 있으면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힘줄이 좀 당기듯이 아프면 힘줄염이나 건초염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관절을 움직일 때 아프면 관절이나 인대가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저희 뭐 어머니도 그렇고 손이랑 손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교수님 아무래도 스마트폰 영향이 가장 많겠죠?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이 좀 늘고 저도 폰 보면서 영상 보면서 이렇게 같은 자세에 있습니다. 힐링하시는군요. 어쩔 수 예.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자세로 계속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통증이 좀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키보드 작업이나 컴퓨터 작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면은 만성 통증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번씩 이 손목이 아프고 저리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만큼 흔한 질환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어떨 때 이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수근관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흔하고요. 이 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손으로 가는 신경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정중신경이라고 오고 척골신경, 요골신경. 이게 손에는 총 3가지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중에 정중신경이 중간으로 와서 이쪽 편에 횡수근 인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 터널을 지나가고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의 반까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척골신경이 이쪽으로 와서 5번째 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의 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중신경의 경로와 지배를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배하는 근육과 신경이 이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좀 더 많고 증상은 이제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반까지 예. 저리거나 아픈 통증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배하는 근육이 엄지의 두덩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손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 근육이 빠져 있으면 이 질환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손에도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직업적인 영향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아까 잠시 얘기 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외래를 보다 보면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 손목을 이용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손에 힘을 세게 주고 일을 하거나 반복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는 이제 산모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산모분들도 이제 체내 수분이 좀 증가하면서 이 횡수근 인대가 부어서
이러한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네. 이제 건강 용어에 대한 또 지식들이 풍부하셔가지고 손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근데 사실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진단은 우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랑 이제 그 진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는 이 손가락 끝에 감각 이상이나 저림 증상, 엄지 두덩 근육의 위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먼저 추정 진단을 하고 이제 객관적인 검사로 이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이 횡소근 인대 안쪽에 정중신경을 누르는 구조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로 이 신경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뭐 보존적인 치료로 안 될 만큼 심각한 경우에 수술을 받게 되나요? 네, 이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림 증상이 시작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풀려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스트레칭을 맞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손목을 과신전하거나 아니면 정중신경을 여기니까요, 여기를 압박하는 자세를 좀 피하는 것이 좀 좋겠고, 그리고 이제 손목을 중립 자세에서 보조기나 부목 고정을 하면 좀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횡소근 인대가 부어져 생기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그 부은 횡소근 인대를 가라앉혀주면 증상이 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재발을 하기도 하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을 하거든요. 수술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여기 편에 덮고 있는 횡소근 인대를 수술로 열고 이제 열어주는, 감압을 해주는 방식을 하고, 최근에는 뭐 입원이나 금식 없이 통원 치료, 국소 마취로도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일 입원해서 수술하고 바로 당일 퇴원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니, 그리고 오늘 이제 손목 통증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좀 발견을 했는데 네. 어떤 분이 손목으로 땅을 이렇게 잘못 짚어서 새끼손가락이랑 뭐 이 손목 쪽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께서 뭐 무슨 삼각섬유 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가 파열됐다는 얘기를 네.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삼각섬유라는 말을 처음 듣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병이라고 해야 돼, 이걸 앓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네,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오. 그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인데요. 너무 길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Triangular Fibro Cartilage Complex라고 해서 이제 더 길어요. TFCC라고 얘기를 TFCC. 예, 네. 합니다. 어. 그 위치를 한번 더 설명드리면 네. 이제 요골이 있고 척골이 있는데 네. 이 척골 끝에 부분에 보면 네. 엑스레이 보면 빈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엑스레이에서 비어 보이지만 빈 게 아니라 그 디스크라 이제 힘줄들, 그 연골 덩어리들이 복합체를 이루어서 그쪽 공간에 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파열이 되거나 이러면 아.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퇴행성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상성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면서 탁 짚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뭐 오토바이 킥보드 타다가 다치신 분도 많고요. 예. 퇴행성 같은 경우는 이 요골과 척골의 길이의 레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골이 긴 경우는 그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퇴행성 파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놀래라. 갑자기 손목이랑 새끼손가락이 너무 막 좀 아픈 것 같아요. 혹시 전 심장 아파요. 미안해요. 혹시 TFCC? 근데 제가 적었어요. 이거 못 외우겠어요. 도저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TFCC. 네. 주요 증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외마디 비경을 지르진 않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반가요? 네. 보통 이제 손목을 강하게 짚고 난 뒤에 통증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여기 부위니까요. 압박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압박이 되면 통증이 좀 많이 심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뚜껑을 잘 못 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회전을 할 때 그 삼각섬유 복합체가 이제 이 다친 부위가 네.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돌릴 때 아프거나 예. 아니면 뚜껑을 돌릴 때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손목이 아프대요. 그냥 손목 전체가. 그런 증상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진단은 이제 환자분을 만나고 이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좀 의심을 한 뒤에 이 MRI가 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로는 보이지가 않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MRI를 통해서 파열된 양상과 그 주변 구조물들을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병명에 파열이 붙었으니까 이게 낫기까지는 굉장히 통증도 있고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섬유연골 복합제 파열 TFCC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우선에 외상성과 퇴행성 파열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외상성 파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젊은 환자들, 그 외상 병력이 존재하시는 분들, 그리고 MRI 상에서 패턴이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변년부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 외상성 파열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급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 그다음에 부목이나 보조기, 그다음에 주사 치료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손목은 우리가 늘 쓰고 있습니다. 손목이랑 그렇죠. 손은. 그래서 한 번에 잘 낫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환자분이 좀 이렇게 빨리 재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은 이 뒤에 이제 구멍을 좀 뚫어서 관절경 카메라로 들어가서 파열된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관절면에 봉합을 하든지 네. 아니면 척골에 이제 뼈에 구멍을 뚫어서 봉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손목 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아프기 전에 나의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될 수가 있나요? 우선의 목표는 그렇게 이제 수술 아프기 전에 그 손목의 양상과 똑같이 좋게 만드는 게 목표긴 한데 실제로는 약간의 잔여 불편감은 좀 남는 것 같기는 같아요. 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좋아지는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그 아내도 이 네. 똑같이 파열이 있어서 예, 제가 수술을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왜요? 아내분이라 좀 예, 좀 걱정이- 가족이라서. 예. 근데 이제 네. 좀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네. 육아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수술을 실제로 했었는데요. 네. 이 관절경으로 이제 파열의 양상을 확인하고 봉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이니까 그 증상을 잘 듣게 되잖아요. 이제 수술 가까이 후 있는 경과를. 근데 이제 생각보다 수술하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네.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고 반대편도 아픈데 해달라고 하시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웬만하면 좀 해주시죠. 조금만 있다가 아, 네. 아, 그만큼 또 믿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은.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훈훈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사연도 들어봤어요. 좀 연세가 있는 분인데 그 손목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뭐 척골이 환자분은 조금 더 길어서 그렇다. 오늘 교수님도 뭐 척골, 뭐 요골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길이보다 길면 이게 왜 아픈지 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게 요골이고요. 네. 요골. 예, 새끼손가락에 있는 쪽이 이제 척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골과 척골, 이 전완부에 뼈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회뇌 아, 회뇌 네.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두 개의 뼈가. 그래서 하나의 관절로도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척골의 이제 원위부 쪽에 이 공간에 삼각선유연골 복합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뼈 중에 척골이 길게 되면 그 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50년, 60년 손목을 쓰다 보면 이 여기 있는 삼각선유연골체가 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월상골이라고 하는 이 수근골과 직접 부딪혀서 생기는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사례는 연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였는데 그럼 척골 충돌 증후군은 노화와 함께 오는 질환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런 치료 방법도 긴 척골을 잘라주는 수술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척골이 조금 길 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뭐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긴 상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긴 정도면 관절경으로 이제 치료하면서 뼈를 조금 깎을 수는 있는데 네. 예를 들면 3mm 이상이 되는 이제 긴 경우에는 이 척골 간부에 이제 뼈를 잘라서 좀 짧게 만드는 예, 수술 이름은 되게 무시무시하긴 한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서 만족도가 좀 높은 수술입니다. 네, 이름이 뭔가요? 척골 단축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육아하는 엄마들을 보면은 이 손목하고 엄지 손가락 쪽이 좀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병명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이현 씨가 네. 잘 알고 있다고요, 병명을? 병명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병명이 바로 뭐예요? 듣기를 뱅뱅뱅. 이 아니라 아니고요. 바로 네. 드케르 재밌다. 뱅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부끄럽죠, 이현 씨? 부끄럽네요.
예, 드케르뱅 병이라고 해서 이름이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요. 네. 힘줄염 중에 이제 하나인데 아주 좀 질환의 이 환자가 많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손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 손의 엄지 손가락 쪽에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힘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엄지손가락을 뒤로 제끼고 네. 바깥으로 벌리고 하는 두 개의 힘줄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 힘줄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 신전구역에 터널들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터널에 이 엄지손가락을 벌리고 뒤로 제끼는 두 개의 힘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힘줄과 그 덮개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드케르뱅 병이라고 하고 이걸 처음에 명명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드케르뱅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성함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 질환이 네.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실제로. 아, 네, 진짜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어머. 근데 이렇게 키보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엄지랑 검지 사이에 근육이 막 땡기고 아플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 뒷게르뱅병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잠시 그렇게 불편한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은 이제 병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키보드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발생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육아, 아이를 키우면서 네. 같은 자세로 들고 있거나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과수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셰프들, 요리사들, 네. 칼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그 아까 있던 그 덮개 쪽에 아프거나 좁쌀 같은 것들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핑겔스테인 테스트라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요. 약간 주머지고 네. 살짝 당기면 여기가 엄청 아픕니다. 네, 그런 그 테스트들로 쉽게 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당겨 보니까 이쪽이 네. 조금 아프거든요. 네. 오른쪽이 걱정입니다. 네, 당기는 정도는 괜찮은데 네. 이제 실제로 병이 있는 분들은 네. 이제 하기도 전에 아픈 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드케르뱅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그 이학적 검사로 쉽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번 터널에 압통이 있거나 네.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당겼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두 개의 힘줄이 한 구역에 지나가는데 이 두 개의 힘줄 사이에 격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보존적 치료의 실패율이 높아서 수술로 바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초음파나 MRI 등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초기 치료는 안전과 휴식이고요. 필요하면은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 그다음에 그 체외 충격파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 이 주사 치료가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데요. 이 스테로이드가 흰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색깔의 살색인데 주사 맞고 나면 흰색으로 착색이 되는 경우도 아, 그래요? 있거든요. 어머. 근데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되는데 이 설명이 잘 안 되면 환자분들이 좀 컴플레인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예, 수술도 그냥 국소 마취로 이 1번 덮개를 열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손이나 손목 통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다양한 질환과 양상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달은 것 같아서 신기하고 심지어 지금 오늘 벌써 한 4가지 질환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거든요. 많이 배웠어요. 혹시 배울 게 더 있나요? 오늘 알아볼 게 배우면은 끝이 없다고 알고 끝이 있거든요. 없죠.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쉽게 놓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 키앤백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골에서 이 월상골과 주상골이 있는데 그 월상골에 피가 가지 않아서 괴사가 되는 병이 있습니다. 어머. 주로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 젊은 남성에게 주로 오고 그 아까 월상골에 무혈성 괴사, 그래서 키앤백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아까는 첫 골이 길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네. 지금은 요골이 길어서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야. 네. 오늘 예은 씨만큼이나 저도 배워가요. 일단은 뭐 촉골, 요골 정확하게 이제 제가 알았고, 그리고 젊은 남성들한테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키앤백병이. 증상도 미리 알아두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보통 젊은 남성들한테 많기는 한데요. 여성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월상골의 초기 형태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증상은 주로 이제 특별한 이유, 외상력 없이 손목에 통증이 있고
그 손목의 중간 부위에 누르면 압통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좀 비특이적이라 발견하기 쉽진 않고요. 그 엑스레이 상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로 조기 진단이 좀 가능하고 MRI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치료 방법이 수술이냐 비수술이냐로 나눌 수 있겠지만 치료 목표도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네. 통증을 먼저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병이 진행되는 거를 먼저 잡을 것이냐 나눠질 것 같은데 이 키엔백병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키엔백병은 아무래도 이제 월상고울이라는 뼈의 괴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차차 진행을 하게 되고 수술적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막거나 파괴된 관절의 기능에 통증만 없애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냥 관절을 좀 이제 구제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수술로 이제 깁스나 보조개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괴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는 좀 제한점이 있고 수술은 그 월상골의 변화나 분절 상태에 따라서 병기를 나누고 그 병기에 따라서 수술이 나눠지게 됩니다. 뭐 쉽게는 이제 그 요거를 좀 길이를 맞춰서 압력을 좀 줄여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혈관이 달려있는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병기가 진행을 해서 관절이 상하면 밑에 있는 수근골을 아예 다 제거하는 구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질환들을 막으려면 교수님 평상시에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손목을 지킬 수 있는 습관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칭 같은 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그 손과 손목은 평소에 가만히 못 있는 관절이거든요.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손과 손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꺾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막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거는 과도하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스마트폰, 키보드 작업할 때는 오랜 시간 고정되어 있다면 좀 풀어서 스트레칭 하는 게 좋은데 이 손목의 방향이 총 이렇게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 네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그 네 방향 쪽으로 이제 힘줄을 좀 이렇게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아프면 그냥 쉬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그래요. 이 손목 스트레칭 방법도 또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네. 근데 우리가 손과 손목은 사실 평소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한번 탈이 나면 크게 고생을 하기도 하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그 손목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관절입니다. 최근에 아프신 분들이 더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 며칠 좀 보시다가 심해지거나 양상이 좀 다르게 되면 꼭 정형외과 진료를 좀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 단순한 질환부터 심각한 질환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시키를 놓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프시면 병원을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소중한 우리 손과 손목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